다음날 아침 파리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도시를 휩싸고 몹시 어둡게 만들어서 더없이 정확한 사람들도 시간의 혼동을 일으켰다. 사업상의 약속들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렸는데도 모두들 8시밖에 안 된 것으로 생각했다. 9시 반이 되었는데도 보케르 부인은 아직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역시 늦잠을 잔 크리스토프와 뚱보 실비는 하숙인들이 마실 우유의 표면에서 조금씩 드러낸 우유를 탄 그들의 아침 커피를 조용히 들고 있었다. 하숙인들의 우유를 불법적으로 10분의 1 정도 떼어 먹는 것을 보케르 부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실비는 그 우유를 오랫동안 끓였다. 실비, 크리스토프는 그의 첫 번째 구운 빵을 커피에 적시면서 말했다. 보트랭 씨는 어쨌든 좋은 사람이긴 한데 어젯밤에도 또 두 사람을 만나서 주인 아주머니가 알려고 해도 아주머니한테는 아무 말 말아야 할 거야. 그 사람이 너에게 뭔가 주었어? 그 사람은 입 다물라는 식으로 이달치로 100수를 내게 주었어. 노랭이가 아닌 건 그 사람하고 구티르 부인밖에 없지. 다른 사람들은 설날에 오른손으로 우리한테 준 것을 왼손으로 도로 빼앗아 가고 싶어 하거든. 실비가 이렇게 말했다. 그 자들이 주기는 뭘 주나? 크리스토프가 말했다. 100수짜리 동전 한 입이 고작이지. 고리오 영감은 2년 전부터 구두를 자기가 닦아 신고 있어. 저 구두쇠 푸아레는 구두 약칠도 안 하고 지내지. 그는 헝구두에 약칠하느니 그 돈으로 한 잔 마실 거야. 꾀제제한 대학생은 나한테 40수밖에 안 줘. 40수로는 내 구두솔 값도 안 되지. 그런데다가 그는 제 헌옷까지 팔아먹는 거야. 참 거지 같은 집구석이야. 실비가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말했다. 우리 일자리가 그래도 이 동네에선 제일 낫지. 그럭저럭 지내지 않나? 그런데 크리스토프야, 뚱보 보트랭 아저씨에 대해서 누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며칠 전 길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구레나룻에 염색하는 뚱뚱한 남자가 너희 집에 살지 않니? 하고 묻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그이는 염색을 하지 않아요. 그이처럼 호탕한 남자가 염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 내가 그 얘기를 보트랭 씨에게 했더니 너 참 잘했다 얘야. 늘 그렇게 대답해라. 우리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보다 더 불쾌한 일은 없는 거야. 그건 혼담도 망치게 할 수 있거든. 하고 나에게 말했어. 그런데 나한테는 말이야.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이가 셔츠 갈아입는 것을 보았느냐고 내게 말을 시키려고 하면서 나를 바보 취급하려고 드는 거야. 참 우스운 일이야. 그녀는 잠시 중단했다가 말했다. 이런 발드그라스에서 10시 15분 전 종이 울리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네. 아, 무슨 소리. 모두들 나갔단 말이야. 쿠티르 부인과 젊은 아가씨는 8시부터 생테티엔 성당에 성채를 먹으러 갔어. 고리오 영감은 구름이 하나를 들고 나갔고 대학생은 수업이 끝나고 10시에나 돌아올 거야. 나는 계단 청소를 하면서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어. 고려 영감은 들고 있던 쇠처럼 단단한 것으로 내 몸을 부딪혔어. 그 영감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마음대로 놀려먹지만 그래도 영감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들 모두보다 낫지. 그는 많은 돈을 못 주지만 때때로 그의 심부름으로 가는 집의 부인들은 팁을 듬뿍 주고 참 예쁘게도 차려입고 있지. 그 사람이 자기 딸이라고 하는 여자들 말이지 12명은 될 거다. 나는 두 여자 집에 밖에 간 적 없어. 바로 여기 왔던 여자들 말이야. 아, 아주머니가 움직이는 모양이다. 또 야단법석 하실 테니 난 가봐야겠다. 크리스토프야, 우유 좀 잘 살펴보고 고양이 조심해. 실비는 여주인의 방으로 올라갔다. 아니 실비야, 벌써 10시 15분 전인데 늘어지게 자도록 날 내버려 뒀단 말이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칼로 끊어내야 할 만큼 안개가 엄청나게 끼어서 그래요. 그런데 아침은 어찌 됐어? 괜찮아요. 하숙인들 모두가 몸에 악마라도 붙었는지 꼭대기 새벽부터 주랭랑을 쳤어요. 말을 똑똑히 해 실비야. 꼭대 새벽이라 하는 거야. 보케르 부인이 덧붙였다. 아, 아주머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할게요. 하여튼 아주머니는 10시에 아침을 드실 수 있어요. 미노셰트의 푸아로는 꼼짝도 안 했어요. 집에 있는 건 그 사람들 뿐인데 그들은 나무 둥치처럼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실비야, 너는 그 둘 모두를 함께 취급해서 말하는구나. 마치
마치 뭐요? 실비는 바보 같은 느틀 웃음을 흘리며 덧붙였다. 그 둘은 한 쌍이죠. 한데 이상하구나 실비야. 어젯밤 크리스토퍼가 빗장을 내린 후인데 보트랭 씨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지? 그 반대예요, 아주머니. 크리스토퍼는 보트랭 씨가 오는 소리를 듣고서 내려가 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생각하신 건 내 윗도리를 이리 주고 빨리 가서 아침상을 보아라. 양고기 남은 것에 감자를 넣고 요리하고 한 개의 이리 아르시가는 배를 삶아내 놓도록 해라. 잠시 후에 보케르 부인이 내려왔는데 그때 그녀의 고양이는 우유 사발을 덮은 접시를 발로 차서 뒤엎고서 급히 우유를 핥아먹고 있는 중이었다. 이놈의 고양이가 그녀가 소리쳤다. 고양이는 달아나더니 다시 돌아와 그녀의 다리에 제 몸을 비벼댔다. 그래 아양을 떠는구나 이놈의 겁쟁이 같으니라고. 그녀가 식모를 불렀다. 실비야. 예,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고양이가 먹어버린 걸 좀 보려무나? 이건 못된 크리스토프 녀석 잘못이에요. 식탁을 차리라고 기껏 일러두었었는데 그 녀석 어디 갔지? 하지만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이걸 고리오 영감 커피에 넣을 테니까요. 물을 좀 타두겠어요. 그 사람은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그는 아무 것에도 신경을 안 써요. 자기가 먹는 것에조차. 근데 그 영감탱이 어딜 갔지? 접시를 식탁에 놓으면서 보케르 부인이 말했다. 누가 알겠어요? 악마 패거리들과 거래나 하겠지요? 내가 너무 잤나 보다. 보케르 부인이 말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장미꽃처럼 싱싱한걸요. 이 순간 초인종이 울리더니 보트랭이 거의 굵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살롱에 들었다. 나는 오래도록 세상을 편력했네. 사람들은 어디서나 나를 보았지. 오, 안녕, 보켈 엄마. 여준을 보자 상냥하게 두 팔로 껴안으면서 그가 말했다. 자, 그만해요. 버릇없는 놈이라고 말하시죠. 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자, 나도 함께 식탁을 차릴게요. 아, 나 참 친절하죠. 안 그래요? 보트랭이 이렇게 말했다. 갈색머리 여자, 금발 여자를 따라다니며 사랑하고 한숨 짓고 나는 참 야릇한 걸 보고 오는 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닥치는 대로 하고 노래 가사를 흥얼거렸다. 뭐라고요? 과부가 물었다. 고리오 영감이 8시 반에 낡은 식기류나 검은 장식끈을 사들이는 도핑거리의 검은 세공 상점에 가 있던데요. 그 영감은 기술자가 아닌 사람치고는 꽤 묘하게 비틀어 놓은 도구만 은으로 만든 살림기구를 상당한 금액을 받고 거기서 팔았어요. 설마 정말이에요? 그럼요. 나는 왕립 역마차편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친구 하나를 전송하고 이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나는 무슨 짓을 하는지 보려고 고리오 영감을 기다려봤죠. 그는 이 구역 쪽으로 거슬러 오더니 대그레 가에서 곱세트라고 불리는 유명한 고리대금 업자의 집으로 들어갑디다. 그자는 제 아비의 뼈로 도미노 놀이 패라도 만들 수 있는 지독한 녀석으로 수전노, 노랑이, 사기꾼, 불황자여서 아무도 놈에게선 한 푼도 빼앗아낼 수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자는 제 돈을 은행에 맡겨둔다고 해요. 도대체 고리오 영감은 뭘 하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안 해요. 보트랭이 말했다. 그는 파산한 거죠. 그는 여자들에게 미쳐서 망할 만큼 어리석은 바보로. 그가 와요. 실비가 말했다. 크리스토퍼야, 나하고 같이 좀 올라가자. 고리오 영감이 소리쳤다. 크리스토퍼는 고리오 영감을 따라갔다가 곧 다시 내려왔다. 너 어디 가니? 보케르 부인이 자기 하인에게 물었다. 고리오 씨 심부름가요? 이건 뭐지? 보트랭이 크리스토퍼의 손에서 편지 한 통을 빼앗아 들고서 물었는데 봉투에는 아나스타지 더 레스토 백작 부인 귀하라고 씌어 있었다. 너가 가는 데는? 보트랭은 크리스토퍼에게 편지를 돌려주면서 물었다. 뒤 엘데르 가요? 이것을 꼭 백작 부인에게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보트랭은 편지를 햇빛에 비춰보면서 말했다. 지폐일까? 아니군. 그는 봉투를 살짝 펴보더니 소리쳤다. 지불 정수로구나. 제기랄. 영감은 남봉꾼의 늙은 새꼬리야. 가봐라 이 녀석아. 너는 팁을 톡톡히 받겠구나. 그는 널찍한 손으로 크리스토퍼의 머리를 감싸고서 주사위처럼 그를 빙그르르 돌리며 말했다. 식탁이 차려졌고 실비는 우유를 끓이고 있었다.
보케르 부인은 난로에 불을 피웠고 보트랭은 그녀를 도우면서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오래도록 세상을 편력했네. 사람들은 어디서나 나를 보았지.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구티르 부인과 타유페르 양이 돌아왔다. 대체 이른 아침에 어딜 다녀오세요, 부인? 보케르 부인이 구티르 부인에게 물었다. 생테티엔디몽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오늘이 타유페르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잖아요. 가엾은 것. 저 애는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어요. 구티르 부인은 난로 앞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녀가 난로 구멍 앞에 구두를 내밀자 구두에서 김이 솟아올랐다. 빅토린, 불을 좀 쉐어요. 보케르 부인이 말했다. 아가씨,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당신에게는 그 추잡한 사람에게 사정을 얘기해 줄 친구가 필요할걸요. 300만 프랑이나 갖고 있다는 소문인데 당신에게는 지참금을 주지 않으니 야만적인 사람이죠. 요즘은 아름다운 아가씨도 지참금이 필요하답니다. 보트랭이 고아 처녀에게 의자를 내밀어 주면서 말했다. 가엾으라 귀여운 아가씨, 괴물 같은 당신 아버지는 자청해서 불행을 사고 있는 거예요. 보케르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빅토리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으므로 구티르 부인이 눈짓을 하자 과부댁은 말을 멈추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고 내가 그에게 얘기를 하고 부인의 마지막 편지를 그에게 전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불 명령관의 미망인이 말했다. 나는 그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모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내 필적을 알고 있고. 보트랭이 말을 중단시키고 소리쳤다. 오, 불행하고 학대받는 죄 없는 여인들이여. 당신들은 이런 형편에 처했군요. 지금부터 며칠 내에 내가 당신들 일에 개입하겠소.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요. 오, 선생님, 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제 어머니의 명예가 저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고요. 아버지의 냉정함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주신다면 저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어요. 은혜에 꼭 감사드리겠어요. 빅토리는 눈물에 젖은 열렬한 시선을 보트랭에게 던지며 말했으나 그는 무감동한 표정이었다. 나는 오래도록 세상을 편력했네. 보트랭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노래했다. 바로 이 순간 고려와 미쇼노 양과 푸아레가 마치 양고기 남은 것을 조리하느라고 실비가 만든 브라운 소스의 냄새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한꺼번에 내려왔다. 7명의 회식자가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10시가 울렸는데 그때 길에서 학생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아, 외제인 씨, 오늘은 모든 분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겠군요. 실비가 말했다. 학생은 하숙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고리오 영감의 곁에 앉았다. 저에게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양고기를 듬뿍 들어놓고 빵 한 조각을 자르면서 말했는데 보케르 부인은 언제나 그러듯이 눈길로 빵의 크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사건이라 푸아레가 말했다. 참, 당신 그 얘기에 왜 그리 놀라시오 노인장? 저 학생은 연애 사건을 일으키기에 안성맞춤인데 보트랭이 푸아레에게 말했다. 타유페르 양은 수줍은 듯이 젊은 대학생에게 눈길을 돌렸다. 우리에게 당신 연애 사건 얘기를 해봐요. 보케르 부인이 요청했다. 어제 저는 저희 사촌뻘 되는 더 보샹 자작 부인댁의 무도회에 갔었어요. 자작 부인은 어리어리한 저택과 비단으로 도배한 방들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호합한 연애를 베풀었죠. 저는 거기서 왕처럼 즐겼죠. 굴뚝새라. 보트랭이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외전이 격렬하게 물었다. 굴뚝새라고 해서 왜냐하면 굴뚝새 같은 소궁왕들이 진짜 왕들보다 훨씬 더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오. 나는 왕보다 차라리 근심 걱정 없는 그 작은 새가 되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말을 따라하기만 하는 푸아레가 말했다. 대학생이 푸아레의 말을 가로막으며 다시 얘기했다. 요컨대 저는 무도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 중의 하나와 춤을 추었습니다. 황홀한 백작 부인으로 일찍이 제가 본 여자들 중 가장 매혹적인 여자였어요. 그녀는 복숭아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옆구리에는 향기로운 생화로 만든 더없이 아름다운 꽃다발 장식을 하고 있었죠.
아, 그 여자를 직접 보셨어야지. 춤으로 따라오른 여인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하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 9시경 저는 데그레가를 걸어가고 있는 그 여신 같은 백작 부인을 만났습니다. 오, 제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쳤고 저는 생각하기를 그 여자가 이리 오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보트랭이 대학생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지며 말했다. 그 여자는 아마 고리대금 업자인 곱세크의 집에 가고 있었을 거요. 당신이 파리 여인들의 가슴속을 헤집어 본다면 당신은 거기서 애인에 앞서 고리대금 업자를 발견할 거요. 당신의 그 백작 부인은 이름이 아나스타지 드레스토이고 뒤 엘데르가에서 살고 있어. 그 이름이 튀어나오자 대학생은 보트랭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고리오 영감은 갑자기 얼굴을 쳐들더니 불안에 가득 찬 빛나는 눈길로 두 대화자를 쳐다보았고 하숙인들은 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크리스토퍼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거구나. 그 애가 이미 거기 간 걸 보니 고리오가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다. 내가 짐작한 대로군요. 보트랭이 보케르 부인의 귀에 대고 말했다. 고리오는 자기가 무엇을 먹는지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이때만큼 얼빠지고 골똘해 보인 적은 없었다. 보트랭 씨,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녀의 이름을 말해 주었나요? 외젠이 물었다. 고리오 영감도 그 이름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모르겠소? 보트랭이 이렇게 대답했다. 고리오 씨, 대학생이 소리쳤다. 왜 그러시오? 그 애는 어제 아주 예쁩디까? 가련한 노인이 물었다. 누구 말이에요? 드레스토 부인 말이오. 저 늙은 구두쇠 좀 봐요. 두 눈에 불이 붙는 것 같군요. 보케르 부인이 보트랭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저 영감이 그 여자를 부양하는 것인가요? 미슈노 양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학생에게 말했다. 오, 그래요. 그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외젠이 다시 말했고 고리오 영감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더 보스양 부인이 거기 없었더라면 나의 여신 같은 백작 부인이 무도회의 여왕이었을 겁니다. 청년들은 그녀에게만 시선을 집중했지요. 저는 그녀의 파트너 명단에 12번째로 기입되었는데 그녀는 카드릴 춤을 빼지 않고 다 추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질투로 미칠 지경이었죠. 어제 행복한 여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돛을 올린 쾌속선, 달리는 말, 그리고 춤추는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얘기는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어제는 공작 부인 댁에서 의기양양했다가 오늘 아침은 할인 중개인 집에서 코가 납작해지는 것이 바로 파리 여자들이죠. 남편들이 그런 여자들의 미친 듯한 사치를 지탱할 수 없으면 그 여자들은 몸을 팔죠. 몸을 팔 수가 없으면 그 여자는 번쩍이는 돈을 찾기 위해서 제 어미의 배를 가르기라도 할 거요. 여하튼 그 여자들은 가진 남봉을 다 피우죠. 다 아는 얘기요. 다 아는 얘기. 보트랭이 말했다. 대학생의 말을 들을 때는 화창한 날의 태양처럼 밝게 불타올랐던 고리오 영감의 얼굴이 보트랭의 이런 잔인한 고찰을 듣고 어두워졌다. 그런데 당신의 연애 사건은 대체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에게 말을 했나요? 법률 공부를 하러 오겠느냐고 그 여자에게 물어보았어요? 보케르 부인이 물었다. 그 여자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새벽 2시에나 무도회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여자를 아침 9시에 데그레가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사건들이란 파리에만 있겠죠? 외젠이 이렇게 말했다. 무슨 소리? 더 괴상한 사건들도 많다오. 보트랭이 소리쳤다. 타유페르 양은 이제부터 자기가 할 일을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얘기에 거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구티르 부인이 일어나서 옷을 입으러 가자고 그녀에게 손짓을 했다. 두 여인이 나가자 고리오 영감도 따라 나갔다. 한데 그 영감을 보았지요. 그 여자들 때문에 영감이 파산한 게 틀림없어요. 보케르 부인이 보트랭과 다른 하숙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드레스토 백작 부인이 고리오 영감의 소유라는 것을 나는 절대 믿지 못할 거예요. 대학생이 부르짖었다. 우리가 당신에게 그걸 꼭 믿으라는 건 아니요. 보트랭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은 파리를 잘 알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파리에는 우리가 정열의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나중에 알게 될 거요. 이 말에 미쇼노 양은 알겠다는 태도로 보트랭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나팔 소리를 들은 군대의 말과도 같은 태도였다. 우리 역시 우리의
조그만 정렬이야 갖고 있지 않겠는가? 보트랭은 그녀에게 깁수가 눈길을 던지며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계속했다. 늙은 처녀는 마치 나체의 동상을 쳐다보는 수녀처럼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에 빠져서는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그들은 특정의 우물에서 길은 특정의 물에만 목말라 하지. 그것이 흔히 썩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마누라와 자식도 팔고 제 영혼도 악마에게 팔아버릴 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우물이 도박이거나 정권이거나 그림이나 곤충의 수집 또는 음악이기도 하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여자인 거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세상 여자를 몽땅 준다 해도 그들도 보지도 않을 거요. 그들은 자기들의 정열을 만족시켜주는 오직 하나의 여자만을 원하죠. 흔히 그 여자는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을 학대하면서 조그만 만족을 그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요, 이 남봉꾼 녀석들은 지칠 줄도 모르고 마지막 한 푼까지 그 여자에게 바치려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이불이라도 전당포에 맡기려 들 거요. 고리오 영감은 그런 인간들 중의 하나요. 그 백작 부인은 고리오 영감을 덩쳐먹고 있어. 영감은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거든. 이것이 소위 사교계라는 거요. 가엾은 영감은 그 여자만을 생각했겠지. 그 정열을 빼놓으면 당신도 알다시피 그 영감은 짐승이나 다름없어. 한데 그 여자 얘기만 떠오르면 그의 얼굴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거든. 그 비밀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소. 영감은 오늘 아침 엉그릇 녹인 것을 들고 나갔어. 나는 그가 대그레가의 곱색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오. 잘 들어보시오. 집으로 돌아오더니 그 영감은 드레스토 백작 부인 댁에 바보 같은 크리스토프를 보냈어. 크리스토프 녀석은 안에 지불 정서가 들어있는 편지의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백작 부인도 늙은 할인 중개인 집에 갔다면 무언가 급한 일이 있음이 분명하오. 고리오 영감이 환심을 사리고 그 여자를 위해 돈을 대준 거요. 굳이 두 가지 생각을 꽤 맞추지 않더라도 사정은 명백하지. 여보, 젊은 친구, 당신의 백작 부인이 웃고 춤추고 교태 부리고 복숭아 꽃을 흔들며 주름을 잡아 옷을 거머쥐고 있는 동안 그 여자는 집을 거절당한 자기의 환음이나 또는 애인의 환음을 생각하면서 이른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태는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어.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 나는 진상을 알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내일 드레스토 부인 집에 가보겠어요? 외제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래요. 내일 드레스토 부인 집에 가봐야 해요. 푸아레가 말했다. 당신은 친절의 대가를 받으려고 가 있는 고리오 영감을 거기서 만날지도 모르겠군. 당신의 파리는 도대체가 진흙탕이군요. 외제는 역겹다는 듯이 말했다. 아주 기묘한 진흙탕이지. 보트랭이 말했다. 거기에서는 마차를 타고 진흙에 더럽혀지는 사람들은 신사들이고 걸어다니며 진흙에 더럽혀지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지. 불행한 일이겠지만 거기에서 뭐든지 하나를 훔쳐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재판소 마당에 구경거리로 내놓이게 될 것이오. 100만금을 훔쳐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롱에서 덕망 높은 사람으로 주목받을 것이오. 이런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경찰과 법원에 3천만 프랑을 지불하는 것이라오. 참 재미있는 일이지. 뭐라고요? 고리오 영감이 자기 아침 식사용 은그릇을 녹였을 거라고요? 보케르 부인이 소리쳤다. 뚜껑에 맷비둘기 2마리가 그려져 있는 것 아닌가요? 외젤이 물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는 그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어요. 대접과 접시를 우그리고 나서 그는 울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외전이 말했다. 그는 그걸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는데 과부댁이 이렇게 대꾸했다. 영감이 얼마나 열정에 빠져 있는지만 알만하죠. 그 여자는 영감의 마음을 살살 얻을 줄 아는 거죠. 보트랭이 이렇게 소리쳤다. 대학생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보트랭은 외출했다. 잠시 후 쿠티르 부인과 빅토리는 실비가 불러온 상마차에 올라탔다. 부하레는 미셔노 양과 팔짱을 끼었고 그 두 사람은 한낮의 2시간 동안 식물원에 산책을 하러 갔다. 어머나, 저희들은 꼭 결혼이라도 한 것 같네요. 저희들은 오늘 처음으로 함께 외출을 하는군요. 두 사람 모두 너무 메말라서 서로 부딪히면 부싯돌처럼 불이 붙겠어요. 둥보 실비가 이렇게 말했다. 미셔노 양의 쇼를 조심해. 그건 부식기처럼 쉽게 불이 붙을 테니까. 보케르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오후 4시에 집으로 돌아온 고리오는 연기가 나는 2개의 램프 불빛 아래 두 눈이 빨개진 빅토린을 보았다. 보케르 부인은 오전 동안 타유페르시를 찾아갔다. 헛걸음한 얘기를 듣고 있었다. 자기 딸과 노부인의 방문을 받는데 진력이 난 타유페르는 얘기나 들어보자고 마침내 그 두 여인을 자기에게까지 오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었다. 구티르 부인이 보케르 부인에게 얘기하고 있었다. 이보세요 부인, 그 사람은 글쎄 빅토린을 앉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애는 계속 서 있었지 뭐예요. 그리고 나한테 화도 내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자기 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아가씨는 계속 자기를 귀찮게 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것인데 짐승 같은 사람. 빅토린의 어머니는 재산이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도 말했죠. 또 더없이 가혹한 말을 해서 저 가엾은 어린 것은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러자 저 애는 제 아버지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는 자기가 그처럼 고집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일 뿐이며 자기는 아무 불평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지만 불쌍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서만은 꼭 읽어주기를 간청드린다고 용기 있게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는 편지를 꺼내더니 더할 나위 없이 진정이 서며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편지를 그 사람에게 내밀었어요. 저 아이가 어디서 그런 말들을 들었는지 아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 봐요. 가엾은 어린 것이 너무도 영감에 사로잡힌 듯이 얘기해서 나는 저의 말을 들으면서 바보같이 그만 울어버렸답니다. 그 끔찍한 사람이 대체 어쨌는지 아세요? 그 인간은 손톱을 깎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쌍한 타요페르 부인이 눈물로 적신 편지를 집어들더니 좋아 하고 내뱉고는 난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작자는 입 맞추려고 자기의 손을 잡고 있는 딸아이를 이렇게 세우더니 그 손을 빼버립디다.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에요. 그 작자의 얼간이 같은 아들 녀석이 들어오더니 누이 동생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습디다. 도대체 그들은 괴물인가요? 고리오 영감이 이렇게 말했다. 구티르 부인은 고리오 영감의 외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더니 아비와 아들은 바쁜 일이 있어 실례한다고 말하고는 내게 꾸벅 인사하고 나가버립디다. 우리의 방문 결과는 이랬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자기 딸을 보기는 했지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딸을 부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아이는 그이와 영락없이 닮았던데 말이죠. 상주 하숙인들과 식사만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차례차례 도착했다. 그들은 파리의 어떤 계층 사람들에게는 익살스런 재치로 통하는 시시한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런 재치의 주요 요소는 어리석음이며 그것의 본령은 특히 제스처나 발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종류의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게 마련이다. 그런 언어의 원리를 할 수 있는 농담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법이 없다. 라켓으로 깃털 공을 쳐서 서로 주고받듯 관념과 단어들로 치고받는 이런 재치 노름을 유지시키는 데에는 정치적 사건, 중재 재판소의 소송, 거리의 유행가, 배우의 익살 등 모든 것이 이용된다. 파노라마보다 더 정도가 심하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디오라마가 최근에 방영되자 몇몇 화실에는 단어 끝에 라마라는 말을 붙이는 농담이 도입되었는데 보케르 하숙집에서 식사를 한 젊은 화가는 그런 농담법을 그 하숙집에도 감염시켰다. 그런데 푸아렛이 상테라마, 건강이 어떠신가요? 박물관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니 부활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어서 구티르 부인과 빅토린에게 말했다. 한데 부인들께서는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군요. 저녁밥을 안 먹을 건가요? 내 위장이 발 뒤축까지 내려갔는데 라스티나크의 친구인 의과대학생 오라스 비앙시옹이 소리쳤다. 지독한 프루아토라마 추위 로군 좀 비키시오 고리오 영감. 제 얘기를 당신 발이 난로 구멍을 다 막고 있지 않소. 보트랭이 말했다. 저명하신 보트랭 선생님 왜 프루아토라마라고 하시죠? 그건 틀렸어요. 프루아토라마죠. 비앙시옹이 말했다. 아니요. 문법 규칙에 의하면 프루아토라마가 맞아요. 프루아토피에 발이 춥다라는 뜻입니다. 프루아토피에라고 하니까 박물관 직원이 말했다. 여기 오리법 박사 더 라시티나크 후자카카가 오십니다. 다른 분들도 어서 오십시오.
비앙숑은 외전의 목을 잡고 질식시키려는 듯 누르면서 소리쳤다. 미슈노 양이 조용히 들어와서 말없이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하더니 세의자들 옆에 가서 앉았다. 저 늙은 박쥐 같은 여자만 보면 소름이 끼쳐요. 미슈노 양을 가리키며 비앙숑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트랭에게 말했다. 이 갈은 골상학을 창시한 독일의 의사입니다. 갈의 체계를 공부하고 있는 저는 저 의사에게서 유다의 혹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다 같은 배반자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보트랭이 물었다. 배반자를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앙숑이 대답했다. 맹세코 말씀드립니다만 저 허연 늙은 여자는 대들보를 갉아먹고 마는 길쭉한 벌레들 같은 인상입니다. 맞는 말일세 젊은이. 40대 남자는 구레나룻을 빗질하며 이렇게 말하고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장미꽃 같은 그녀는 장미꽃처럼 하루아침을 살았다네. 유명한 소포라마가 들어오는군. 크리스토프가 공손하게 수프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푸아레가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양배추 수프예요. 보케르 부인이 대꾸했다. 젊은이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망했군요, 푸아레. 푸아레트, 망했군요. 보케르 엄마가 2점 득점, 보트랭이 말했다. 오늘 아침 안개를 누구 주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박물관 직원이 물었다. 그건 광란적이고 유례가 없는 안개, 음산하고 우울하며 초록빛의 숨가쁜 안개, 요컨대 고리오 안개였어요? 비앙숑이 이렇게 대꾸했다. 고리오라마죠. 전혀 앞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화가가 말했다. 여보, 가오리오트 경, 가오리오트는 고리오의 별칭입니다. 가오리오트 경, 당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식을 들여오는 문 가까이의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고리오 영감은 자기 냅킨 밑에 넣어두고 있던 빵 조각의 냄새를 맡으면서 머리를 쳐들었다. 그처럼 빵 냄새를 맡아보는 것은 때때로 나타나곤 하는 장사하던 시절의 옛 습관이었다. 이보세요. 빵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저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며 사람들이 얘기 소리를 압도할 만한 큰 목소리로 보르케 부인이 날카롭게 고리오 영감에게 소리쳤다. 그 반대입니다, 부인. 이 빵은 1등품 에탕프산 밀가루로 만들었군요. 고리오 영감의 대답이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외젠이 그에게 물었다. 냄새를 맡아보았으니까 코의 입맛으로 알겠죠. 당신은 지독한 수전노가 되어서 부엌의 공기만 들이마시고도 배를 불리는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군요. 보케르 부인이 말했다. 그러면 특허권을 받으세요. 큰 돈을 버실 테니까요. 박물관 직원이 소리쳤다. 내버려 두세요. 저 양반은 자기가 제면업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화가가 말했다. 당신의 코는 그럼 코르니 정육이인가요? 박물관 직원이 또다시 물었다. 코르 뭐라고요? 비앙숑이 물었다. 코레누유 산수의 열매이고요. 코레누미저 퉁소고요. 코르날린 홍옥수입니다. 코르니슈 코니스인데요. 이건 벽 기둥 윗부분에 장식으로 들어온 쇠시리 모양의 돌출부를 말합니다. 이어지네요. 코르니숑 작은 오이, 코르보 까마귀, 코르나 코끼리를 부리는 사람, 코르노라마. 이 8개의 대답이 연속 사격처럼 빠른 속도로 식당의 사방에서 터져 나왔는데 가련한 고리오 영감이 마치 외국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멍한 모습으로 회식자들을 쳐다보아서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다. 코르라니요? 고리오 영감이 옆자리에 앉은 보트랭에게 물었다. 코로피에, 이 발에 박힌 티눈을 말합니다. 코로피에란 말이요, 노인장. 보트랭은 이렇게 말하면서 고리오 영감 머리 위에 모자를 손으로 탁 쳐서 눈 위에까지 내려오게 했다. 가엾은 노인은 이 불시의 공격에 어리둥절해서 잠시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크리스토프는 고리오 영감이 수프를 다 먹은 줄 알고 그의 그릇을 가져갔다. 그래서 고리오가 모자를 들어 올리고 나서 숟가락질을 하자 그는 식탁을 두들길 수밖에 없었다. 모든 회식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보세요. 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나쁜 장사꾼이구려. 또다시 이런 식으로 내 모자를 누르면 그러면 뭐요 아빠? 보트랭이 그의 말을 막으며 대꾸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당신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요. 지옥에서 말입니까? 못된 녀석들을 쳐넣는 그 캄캄한 작은 구석에서. 화가가 말했다. 어허 아가씨 음식을 먹지 않는군.
그러니까 아빠가 고집스럽게 나왔나요? 보트랭이 빅토린에게 말했다. 끔찍한 일이에요. 구티르 부인이 말했다. 그런 사람은 이치를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보트랭이 말했다. 그런데 아가씨는 식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음식을 들지 않으니 말이에요. 비앙숑의 옆에 앉아있던 라스티나크가 말했다. 고리오 영감이 빅토린 양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좀 보게. 그가 덧붙여 말했다. 노인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처녀를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자식의 고통, 진정한 고통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이보게, 우리는 고리오 영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외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비앙숑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바보도 아니고 기력도 없는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에게 자네의 그 가을 박사의 체계를 적용해보고 자네의 생각을 내게 말해주게. 어젯밤에 나는 저 사람이 은그릇을 마치 밀랍처럼 비트는 것을 보았어. 그때 그 얼굴 표정은 기이한 감정을 드러내 보여서 저 사람의 생활은 너무나 수상해 보여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 그래 비앙숑, 자네는 웃지만 나는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네. 그래, 저 사람은 의학적 케이스야. 그가 원한다면 나는 해부를 해보겠어. 비앙숑이 말했다. 아니, 그의 머리를 타진해보게. 아, 그래, 그의 우둔함은 전염성일지도 모르지. 다음날 오후 3시경에 라스티나크는 대단히 품위있게 옷을 차려입고 또 레스토 부인 집에 갔는데 길을 가는 동안 내내 그는 젊은 사람들의 삶을 감동으로 아름답게 치장해주는 그런 턱없이 무분별한 희망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럴 때 젊은이들은 장애도 위험도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성공을 예상하며 상상력의 유의만으로 자신들의 삶을 시적으로 미화하지만 그들의 무절제한 욕망 속에만 존재하던 계획이 뒤틀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행해지거나 슬픔에 빠지는 것이다. 만약 젊은이들이 무지하지도 않고 소심하지도 않다면 사회적 세계는 가능할 수 없을 것이다. 외제는 흙이 튀지 않게 하려고 무한히 조심을 하면서도 더 레스토 부인에게 할 말을 생각하면서 걸었다. 그는 기지를 채비했고 상상적 대화의 대꾸를 찾아내었으며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랑의 고백에 유리한 자질구레한 상황들을 상정하면서 재치 있는 말들과 탈레랑식의 문장들을 준비했다. 이 탈레랑은 프랑스의 외교관이며 정치가였던 인물입니다. 탈레랑식의 문장들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대학생은 흙이 튀었기 때문에 발레루아얄에서 구두를 닦고 바지에 솔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부자라면 나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는 위급한 경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30수짜리 돈을 바꾸면서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뒤 알데르가에 도착하여 더 레스토 백작 부인의 면담을 청했다. 문간의 마차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걸어서 마당을 건너오는 그의 모습을 본 하인들의 경멸 어린 눈초리를 그는 미래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의 냉정한 분노로 맞았다. 그 집 마당에 들어서면서 이미 자신의 열등함을 깨닫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 경멸의 눈초리를 더욱더 민감하게 느꼈다. 그 마당에는 낭비적인 생활의 사치를 과시하며 파리의 모든 환락의 습관을 암시하는 맵시 있는 이륜 마차에 호화롭게 메인 아름다운 말 한 필이 앞발로 땅을 걷어차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저절로 기분이 나빠졌다. 기지로 가득 차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그의 머릿속에 열려있던 서랍들은 닫혀버렸고 그는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았다. 방문자의 이름을 알리러 간 하인이 백작 부인의 대답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면서 외제는 응접실 창문 앞에 한 발을 디디고 서서 스페인식 창문고리에 팔꿈치를 기대고 무의식적으로 마당을 쳐다보았다. 그는 시간이 지루하게 생각되었다. 일직선으로 돌진할 때면 기적을 발생시키는 그 남불적인 집요성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와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선생님, 부인께서는 내실에 계신데 지금 매우 바쁘셔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신다면 살롱에 가 계시지요. 이미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하인이 말했다. 단 한마디로 자기 주인들의 의중을 드러내거나 판단하는 하인들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면서 라스티나크는 하인이 나간 문을 단호하게 열어젖혔다. 이 행동은 그가 이 집 주인들과 잘 알고 지낸다는 것을 건방진 하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황망하게 들어선 곳은 램프, 식기, 목욕용 수건들을 데우는
기구 같은 것들이 놓여 있는 방으로서 어두운 복도와 비밀 계단으로 통하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들리는 숨죽여 웃는 소리에 그는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선생님, 살롱은 이쪽입니다. 비웃음을 더하는 것 같은 공손함을 가장한 태도로 하인이 그에게 말했다. 외제는 너무 서둘러 되돌아서는 바람에 목욕통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모자를 잘 붙잡아서 그것이 욕조에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때 작은 램프 불빛이 비추는 긴 복도의 끝의 문이 열렸고 라스티냐크에게 드레스토 부인의 목소리와 고리오 영감의 목소리 그리고 키스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 그것을 가로지른 다음 하인을 따라서 첫 살롱으로 들어갔다. 그는 살롱의 창문이 마당을 향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 창문 앞에 가서 섰다. 그는 그 고리오 영감이 정말로 자기 하숙집의 고리오 영감인지 보고 싶었다.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고 보트랭의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하인은 살롱의 문간에서 외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문에서 한 멋쟁이 청년이 나오더니 못 참겠다는 듯이 말했다. 모리스, 나는 가겠네. 반 시간 이상 내가 기다렸다고 백작 부인께 전해주게. 이 무리한 청년은 그럴 권리를 갖고 있기라도 한 듯이 이탈리아 노래의 한 소절을 흥얼거리면서 외젠이 서 있는 창문 쪽으로 왔다. 그는 마당을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학생의 얼굴을 보고 싶은 눈치였다. 하지만 백장님, 잠시만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일이 끝나셨습니다. 모리스가 대기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